실제로 이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2007년도에 절대로 이런 헤지 펀드나 이런 펀드들, 액티브 펀드들이 S&P 500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100만 달러 걸고 내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제로 프로테제 파트너스라고 하는 헤지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그러면은 워렌 버핏하고 100만 달러 내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100만 달러 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얘기가 있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 31일 내기가 끝나는 걸로 내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2008년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그때 한 37%가 떨어졌었거든요. S&P 500이. 그런데 끝날 때는 워렌 버핏이 2016년 85% 수익률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그 헤지 펀드 매니저는 22% 수익률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S&P 500 하나로도 헤지 펀드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증명해 줬고요. 그러면 왜 2017년 12월 31일이 아니고 2016년에 내기가 종료됐냐면은 프로테제 파트너스의 CEO가 100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해봐야 1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는 만큼의 수익률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졌다 그만하겠다 해가지고 2016년 말에 종료가 됐죠. 그래서 그 100만 달러는 오마하의 그 소녀들이라는 그 소녀들을 위한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100만 달러 기부가 됐다는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것처럼 그 대신 이제 장기 투자여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도 시작할 때 2008년도에는 37% 손실 보고 시작했거든요. 2008년 말부터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었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큰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장기 투자니까 85% 이상의 수익을 내는 이런 결과가 난 거죠. 그래서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고 그냥 난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싶어 이러신 약간 좀 입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S&P 500에 그냥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 정도, 한 10년 전 정도를 놓고 보시면 지수는 2044였거든요. 3배가 올랐습니다. 2015년 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조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비드 팬데믹 같은 현상도 있었고요. 30년 전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은 616이었거든요, 지수가.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10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616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거야 지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 10년을 뒤로 가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을 보시면 지수가 211에서 2044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30년도 10배고 96년부터였죠. 96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0년을 봐도 10배인 거죠. 616에서 6,800이니까요. 이게 나스닥은 더 가파릅니다. 상승폭 자체가. 그래서 1, 2년 보시면 사실 실패하실 수가 있죠. 1, 2년 보다 보면 어쨌든 여기도 단기 변동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5년, 10년 늘려서 보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좋은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법은 나이가 어린 한 20, 30대의 초심자들, 그리고 이제 자산 축적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적립식 투자를 꼭 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든 게 이제 과장인 타이틀을 갖고 있는 A씨라는 분을 예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A 과장님이 처음 입사해서 한 6년 정도는 이제 한 15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하는 걸로 해서 뱅가드 S&P 500 ETF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6년 지나니까 이제 월급도 올랐을 테니까 월 200만 원씩 6년간 똑같은 뱅가드 S&P 500 ETF. 그러니까 S&P 500을 똑같이 복제한 ETF거든요. 그 티커가 VOO에서 부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부에 12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해서 이제 투자를 한 거를 했는데 투자의 원금은 2억 5,300만 원이었고요. 2023년 말 12월 31일 현재 그 자산은 5억 6,500만 원. 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큰 자산이 없이 그냥 아예 제로 상태에서 자기가 받는 월급을 따박따박 100만 원, 150만 원씩 투자를 하시면서 이 정도 5억 이상의 자산을 일군 거죠. 20대 후반에 취업을 했으면 이제 30 후반이나 40 딱 되면서 이제 5억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된 거고요. 이 기준을 2024년으로 연장해서 보면은 거의 7억 이상 됩니다. 2024년도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7억이 아니라 이제 그때 환율도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8억 정도를.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런 테크닉도 필요 없고 아무런 뭐 지식이나 어떤 인사이트는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성실하게 따박따박 중간에 하다 보면 막 지수가 빠지고 막 이러면 다 팔고 싶기도 하고 막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더 사고 싶기도 하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따박따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립했을 경우에 이런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큰 자산이 형성이 되고 나면 이 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그냥 계속 그냥 S&P 5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S&P 500을 가져가시면 또 좋은 수익을 주니까 그 상태에서 가져가고 또 이제 본인이 들어오는 자산으로 계속해서 또 적립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맞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지수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팔고 싶어 하지만 실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를 17년 이상 했고 그 자문업계에서 그 주식운용 본부장으로 4년 넘게 있으면서 그래도 전문 투자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3년 이상 시장보다 좋은 수익을 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쭉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이 룰만 지키시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제일 많이 쓰는 경구 같은 말이 이제 존 태플턴 경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투자의 그 전설 같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강세장은 비관론 속에 태어나서 회의론 속에 성장하고 그다음에 낙관론 속에서 성숙하고 그다음에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고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세장이 시작할 때는 잘 몰라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비관론 속에서 태어나기 시작해서 야 아직도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야 다시 빠질 거야라는 비관론 속에서 계속 성장하다가 이게 어깨 정도 오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관론 속에서 성숙하고 모든 사람이 다 투자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시장은 약세장으로 전환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바닥에 사서 꼭대기 팔고 싶지만 꼭대기 사서 바닥에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립식으로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낮게 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높게 사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큰 실수 없이 좋은 평균 단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이 그 적립식 투자의 가장 최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뱅가드 S&P 500 9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하고 두 개를 가지고서 저희가 위험과 기대 수익을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두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기대 수익은 나스닥이 훨씬 높아요. 근데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많이 쓰는 뭐 분산계수라든지 아니면 샤프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트레이너 지수라든지 뭐 젠센의 알파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계산을 해보면은 두 개가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약간 시간을 조금 다른 기간을 좀 옮겨 놓으면 다시 바뀌어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구조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S&P 500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고 좀 높은 수익을 얻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나스닥에 투자하시면 되죠. QQQ 같은 데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확 차이가 나면 어떤 상품이 좋아요? 아니면 어떤 지수를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이게 구조적인 차이까지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뭐가 된다? 어떤 위험에 대한 나의 태도. 나는 20%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마이너스 30%까지 감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나한테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고 위험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나스닥 관련된 QQQ를 한다. 이건 사실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투자 상품, ETF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ETF를 결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시든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사시는 직구를 하시는지 그렇게 두 개의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건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S&P 500을 추정하는 ETF를 저희 책 2부에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타이거 미국 S&P 500 ETF하고 뱅가드 S&P 500 ETF 두 개를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이거 S&P 500 ETF 최근 2년, 3년 수익률이 뱅가드 S&P 500 ETF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다 제거하고 달러 베이스로 다시 계산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라고 하죠. 총 보수 비용이 옛날에는 국내 ETF들이 좀 많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뱅가드 S&P 500 ETF는 연간 보수 비용이 0.03%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싸죠. 근데 국내 ETF들이 0.2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7배, 8배 정도 됐었죠. 근데 2024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한 0.06%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0.057, 0.058 이렇게 많이 이제 붙었죠. 뭐 차이는 좀 0.03 대 0.057이면은 뭐 한 2배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0.0 몇 퍼센트 수준이니까 사실 크게 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문제는 뭐냐면 세금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를 하시면 배당을 이제 많이 받게 되잖아요.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세 15.4%를 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코덱스, 미국 고배당, 커버드 코 액티브 뭐 이런 거를 사셨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배당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분배금이라고, ETF에서는 배당이라고 안 하고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분배금을 받으면 분배금에 대해서 15.4%를 이제 원천 징수하고 그다음에 제 통장에 딱 들어옵니다, 돈이. 근데 지금 그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ETF들, 가장 대표적으로 슈드라고 하는 거하고, 아니면 뭐 JP모간에서 나온 JP모간 에쿼티 프리미엄 디비던드 ETF 뭐 이렇게 나온 인컴 ETF가 있는데 제피라고 하죠. 그런 거를 사서 배당이 들어오면은 15%가 원천 징수되고 들어옵니다. 뭐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차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를 내가 100을 했는데 120이 됐어요. 그러면 20만큼 이제 차이가 발생하면은 국내 주식형 ETF에는 과세를 안 합니다. 하지만 해외 ETF, 주식형 ETF, 그러니까 국내 상장돼 있지만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이나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여기에 세금을 뗍니다. 그게 15.4%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 직접 투자하셔서 수익이 나면은 22%를 뗍니다. 22% 여기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면 20% 떼는데 여기는 15.4%밖에 안 떼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그 세율이 달라지냐면은 국내 상장 미국 ETF에서 발생하는 자본 차익은 배당으로 인지를 해요. 과세할 때. 그러니까 이자 배당세율하고 똑같은 15.4%를 부과합니다. 근데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개념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22%를 내요. 거기서 차이가 갈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됩니다. 차액을 이자 배당세를 매기는 것처럼 배당으로 인지를 했다면 이거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를 하시면 요거는 금융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서 이게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기타 소득들과 합쳐져 가지고 이제 과세를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투자를 하시면 양도세 내고 끝입니다, 이거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은 오로지 내가 받은 분배금, 배당에 대해서만 금융종합소득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통합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손익통산이 되는데요. 뭐냐면은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뱅가드 S&P 500에 5천만 원 투자해서 여기서 한 1,000만 원이 이익이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AI 테마 ETF에 뒤늦게 들어가서 한 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1,000만 원과 500만 원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500만 원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과세 250만 원을 빼면은 2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근데 국내 상장 그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손익통산이 없어요. 손실 난 건 그냥 손실 난 거고 이익 난 거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세 차이에서 미국에 상장되는 미국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좀 더 과세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고요. 근로소득이 없다, 사업소득도 없다, 난 순수하게 배당소득만 있다, 이러면 한 6천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세금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선택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 무조건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를 사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는 요 절세 계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하시면 절세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ISA 계좌 같은 거 잘 아시잖아요. ISA 계좌 같은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어떤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이건 다 분리과세거든요. 그 ISA 계좌하고 이제 저희가 조금 비교를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국내 상장 ETF가 아니라 이제 IS 계좌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할 경우에 정말 많은 걸 살 수가 있어요. 현금을 갖고 있어도 되고, 저축을 해도 되고, 펀드를 사도 되고, 뭐 ETF를 해도 되고, 주식을 해도 됩니다. 주식을 해도 되고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투자 못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 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난 미국 시장을 해도 사고 싶어라고 하면은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사셔야 돼요. 이 계좌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이런 ISL 계좌를 통하지 않고 그냥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사셨을 경우에는 세금적인 차원에서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IS 계좌를 통해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사시면 굉장히 여러모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분배금하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 통합해서 9.9%만 매깁니다.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해당되는 분배금에서 15% 원천 징수하고 그다음에 매매 차익은 뭐 250만 원 비과세가 있지만 요거는 그걸 넘어가면 22%를 과세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분배금과 매매 차익을 합쳐서 9.9%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기가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과세를 2년 해줘요. 징수를 안 해요. 마지막에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면 계속해서 재투자하는데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건 무조건 다 분리과세입니다. IS에 투자하시면은. 분리과세 되니까는 뭐 나중에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머리 아플 일도 없죠. 그리고 이건 손익통산이 됩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그냥 투자하시면 손익통산이 안 되는데 여기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면 손익통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ISA 계좌는 한도가 있어요. 연간 2천만 원. 그러니까 일반형, 서민형, 그다음에 농어촌형이 있는데 일반형만 말씀드리면 연간 2천만 원. 5년 동안 1억까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돈이 좀 더 있어서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만약에 한도가 남으면 2연에서 할 수도 있어요. 1,000만 원밖에 못 했는데 1,000만 원 못 한 거는 그 다음에 3,000만 원 해도 됩니다. 근데 하여간에 평균 2천만 원은 못 넘고요, 연평균. 그렇기 때문에 요 한계가 있대요.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뭐 이제 3년 동안 내가 돈을 벌고, 아니, 난 더 이상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해지하면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 반납해야 됩니다. 요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 3년 이상 무조건 투자하실 분, 그리고 큰 규모는 아니라 뭐 1억 이내로 5년 동안 연간 2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167만 원 정도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계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S 계좌를 통하시면 뉴욕 증시 상장된 미국 ETF는 못 사신다고 했는데 국내 상장 그 해외 ETF들만 갖는 강점도 좀 일부 있지만 시장의 어떤 다양성, 규모 면에서는 사실 거의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뉴욕 증시 상장된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그 혜택을 보려면 IS 계좌가 만기가 되면 그거를 뭐 연금저축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쪽으로 옮기면 미국 ETF 이런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ETF가 계속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이 5년 만기가 돼서 최소한 뭐 1억에 뭐 수익이 얼마 났을 테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ETF 넣어 놓으시고 또 새롭게 쭉 계속 모아가시면 이제 이 모아놓은 요 자금들은 예, 핵심 주변 자산 관리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말고도 기업체 뭐 IR 그 뭐 임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자본시장을 계속해서 지금 봤었을 때 지금 뭐 제가 본 게 거의 한 30년 정도 봤으니까요. 근데 정말 잘하는 그 펀드 매니저들 전문 투자가들을 많이 봤거든요. 3년 정도 기준으로 보면 3년 연속 시장보다 수익률 좋게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에서 성공하게 되면 자기만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투자의 패턴이라든지 스킬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장 극복을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 항상 그 방향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주식에 대한 가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랜덤워크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걸을지 모를 정도로 랜덤워크, 아무 쪽으로도 발을 막 디디면서 가는 게 약간 주식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없어요. 패턴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까지는 시장 패턴이랑 나의 어떤 그 스킬이나 이런 게 딱 매칭이 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그 방향으로 계속 안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실패의 확률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10%도 안 될 겁니다. 3년 이상 시장 수익률 이상 수익을 내는 펀드 매니저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이 업계의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수익을, 시장이 빠질 때 좀 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보다 좀 더 수익을 많이 내는 요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라고 해서 지수를 이기려고 펀드 매니저들이 이 투자공학적 개념에서 뭐 다양한 스킬을 써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액티브 펀드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못 이겼어요. 평균적으로는 못 이기는. 아니 그 중에 이기는 펀드들도 나오긴 하죠. 근데 그 펀드들이 매년 바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전문 투자가들도 이런데 개인 투자가가 반복해서 시장을 이기고 수익을 많이 낸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단기 투자를 계속 고집하시면서 단기간에 차익을 내고 또 투자해서 단기간에 차익을 내고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대에 그치는 거지 장기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어떤 그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크게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막 시장이 올라갈 때 못 쫓아갔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나도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수익 많이 봤는데 나도 사야겠다 해서 2021년 하반기나 막 부랴부랴 급하게 들어갔는데 2022년도에는 S&P 500이 한 27% 빠졌고 나스닥이 37% 빠졌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못 견디고 거기서 손실 보고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보시면 예를 들면 2015년, 16년부터 2025년 말까지면은 지수가 4배 이상 올랐고요. 4.5배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30년을 보면 10배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시면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거는 이제 복골복이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어떤 뭐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하고 그 경제 전망에서 주식 시장을 내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피터 린치 같은 굉장히 유명하신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도 쓰시고 이분이 단 1년도 손실을 본 해가 없어요. 투자에 정말 이 전설이라고 하신 분들도 손실을 보는 해가 있거든요. 수익을 많이 내서 다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는 거지만 워렌 버핏도 손실을 크게 보는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단 1년도 손실을 안 봤어요. 블랙 먼데이 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장이 막 몇십 프로씩 빠진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도 플러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엄청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은 주식을 2, 3년 동안 흐름을 예측한다는 건 차라리 동전 던지기를 해라. 정말 좋은 우량주도 몇 년간은 제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죠. 이분은 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이 투자의 뭐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항상 수익을 낸다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터 린치는 이 미국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운영기가 한 15년, 20년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투자입니다. 미국 시장에 그렇게 많은 투자 대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이분 정도만 제가 알기로는 이분 한 분이에요. 한 번도 손실을 안 본 분은. 그러니까 시장을 항상 쫓아가면서 플러스 수익을 낸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년, 2년 투자해서 돈을 번다 못 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최소 5년에서 10년 놓고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손실의 확률보다는 플러스 내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